이번 파리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며 스포츠 클라이밍에서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운 선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사실 처음부터 잘했던 것이 아닌 한국에 방문 후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앞선 대회에서도 세계 신기록을 2번이나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폴란드 협회의 실수로 파리올림픽에 참가조차 하지 못할 뻔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살고 있는 클라이밍 국가대표 선수 미로스와프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일을 폴란드 클라이밍 협회에서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파리 올림픽 출전을 위해 프랑스에 도착한 우리 클라이밍 대표팀이 도착하자마자 5명의 선수들이 출전 자격이 없는 걸 알고 바로 폴란드로 돌아가야 하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을 겪을 뻔했는데요.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 클라이밍 연맹이 승인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폴란드에서는 자체 해석에 따라 총 10명의 대표팀을 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국제 클라이밍 연맹으로부터 5명의 선수는 기록 미달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폴란드 클라이밍 협회에서 행정 처리를 지연하는 바람에 결국 그 5명의 선수들도 파리까지 갔고 올림픽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선수들은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울분을 토하면서 다시 폴란드로 돌아와야 했죠.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사생활과 일을 포기하고 가족의 희생 끝에 파리까지 간 선배들도 있었기 때문에 대표팀으로 잘못 선정된 5명은 폴란드 클라이밍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준비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소송이니 뭐니보다 선수의 입장으로서 선수의 꿈이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지는지 허망했고 그리고 어떻게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에도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그때 더 속상했던 건 저 역시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비싼 티켓을 주고 파리로 갔다는 겁니다. 물론 남은 폴란드 선수들이 대회를 치르기는 할 테지만 돌아가는 선수들을 보며 왠지 제가 좌절과 상실감을 느꼈거든요. 그 타격이 컸는지 저는 예약한 숙박 일정 등을 포기하고 이틀 뒤 폴란드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왠지 모를 슬럼프를 겪었어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명의 선수들이 꼭 제 모습 같았어요. 사실 저는 클라이밍을 좋아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여기 선발전 팀에서도 중간 정도의 성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부모님은 열과 성의로 저를 응원해 주시지만 저의 실력은 자꾸 고만고만해져 갔습니다. 감독님께서도 저의 손동작과 발동작을 점검해 주셨지만 신체적으로 상체가 빈약한 체구다 보니 한계를 느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이 끝나고 얼마 뒤 감독님은 저를 포함해서 대회를 잘 치르고 성과가 좋았던 선수들을 모아 한국으로 클라이밍 체험학습 겸 보상훈련을 다녀오자고 하셨어요. 보상훈련은 포상 휴가 마냥 주는 것인데 제 성적으론 사실 참여할 수준이 아니긴 했어요. 그때 선발전의 제 성적은 여태 경기 중 최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이밍 기록 측정 때 바지가 벗겨지는 황당한 일이 생겼거든요. 대회 전에 대회용 클라이밍복과 보호대를 따로 준비하는데요. 바지는 대회 전에 미리 착용해서 조여놓습니다. 이걸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벽을 타며 마지막에 도착하기 직전의 순간 바지가 벗겨져 겨우 살짝 걸쳐져 버린 겁니다. 클라이밍 하는 동안 바지가 벗겨진 건 처음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출발한 시점부터는 팔 동작과 다리 동작이 연습한 대로 사이클에 맞게 움직여야 했기에 바지를 다시 고쳐 입는 건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밍에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코치님이 매번 자기 전에 실제로 클라이밍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게을리해서 그런지 클라이밍은 최악의 성적을 내고 말았습니다. 활발하기만 했지 성적이 진전이 없던 저는 준비성도 없는 선수로 낙인 찍히는 기분이 들어 한동안 정말 속상했지만 그럴수록 후회하지 않기 위해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기 시작했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매진했습니다. 저의 열정과 끊임없는 관심을 보고 감독님은 저의 부모님께 분위기 전환 겸 슬럼프 극복 겸 보상훈련을 같이 데려가 보겠다고 하셨답니다. 새로운 환경을 접하면 그동안 빠져있던 매너리즘이나 본인이 알지 못했던 행동 패턴들이 발견되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감사하게도 감독님의 배려로 저를 포함해서
10명의 국가대표 선수단이 한국으로 5박 6일 일정으로 보상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팀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서울의 한 호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감독님은 비용이 약간 비싸더라도 클라이밍장이 있는 시설을 예약하셨어요. 모든 훈련하는 운동이 그렇다시피 연습을 하루 안 하면 본인이 알고, 이틀 안 하면 옆 사람이 알고, 사흘 안 하면 다 안다는 얘기가 있어요. 감독님은 보상 훈련이지만 하루 2시간 정도는 피지컬 훈련과 클라이밍을 챙기셨고, 첫날과 마지막 날만 호텔 클라이밍장에서 여유 있게 보내도록 일정을 짜셨대요. 저는 한국이 이미 잘 사는 나라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폴란드에 여행 온 한국인들을 통해 그들이 입는 옷, 가방 등 생활 수준이나 매너를 자주 봐왔어요. 폴란드가 유럽에서도 면적이 넓은 나라로 손꼽힙니다. 그리고 주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물가가 저렴해서 여행객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가 사는 바르샤바에는 외국인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아시아 계통에서도 많이 놀러 왔는데 하도 자주 보다 보니 한국 사람, 프랑스 사람, 중국 사람을 구별도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한국이 잘 사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저의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내리면서부터 인천공항은 말로만 듣던 것보다 더 웅장했습니다. 놀라도 놀라지 않은 척 촌스럽지 않으려고 애써야 할 정도였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을 도와주는 컴퓨터가 돌아다니고 있고, 한쪽에서는 한국 전통문화 공연을 하고 있고, 면세점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가득가득 있고 듣던 대로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호텔을 보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 깨끗하고 고급지고 뭐랄까 선진국의 이미지를 다 담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간 야외 클라이밍장은 일반인에게도 클라이밍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놓았어요. 폴란드는 이런 게 없습니다. 클라이밍장이 있는 시설도 드물 뿐더러 야외 클라이밍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고 관리가 안 되는 악순환이 이어져요. 제가 갔던 한국의 호텔 클라이밍장은 크게 메인 클라이밍장과 유아용, 영아용으로 따로 놓아 물 높이를 다르게 해서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해놓았습니다. 거기다 프라이빗한 카바나도 대여할 수 있어서 클라이밍 하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거의 동남아의 풀빌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호캉스 노래를 한다고 하던데 제가 봐도 호캉스 노래가 절로 나오겠더라고요. 거기다 점심 저녁 시간마다 허기를 달래기 좋은 메뉴를 판매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오전에 풀에서 비치볼로 배구 경기를 하며 놀다가 점심때 설치된 아웃도어 키친 매장에서 점심 메뉴로 쌀국수와 피자를 먹었습니다. 한국은 잔치국수, 김치말이 국수가 맛있다는 걸 유튜브로 봤는데 호텔에서 베트남의 음식을 파는 게 신기하기도 했어요. 저녁에는 바비큐 뷔페까지 있다고 하니 한국의 호텔은 단지 투숙하는 곳이 아닌 휴양지였습니다. 굳이 비행기 타고 멀리 동남아로 갈 이유가 없을 정도였죠. 이런 서비스를 평일에도 즐기고 있는 사람도 꽤 많으니 진정 부자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텔에서 첫날을 즐겁게 보내고 나서 감독님은 오전에 서울 투어를 한 후 한국의 일반 클라이밍장으로 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호텔이 휴양지였다면 정말 우리 선수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한국의 일반적인 클라이밍 시스템이었고 과연 어느 수준일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우리 팀은 서울에 규모가 있는 사설 클라이밍장을 갔습니다. 공립 클라이밍장은 오후 수업이 꽉 차 있어서 자유롭게 클라이밍할 자리가 모자랐거든요. 평일 낮에 클라이밍장에 클라이밍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 한국인이 참 건강하게 산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일 입장권이 2배로 비싸지만 좋다고 하는 사설 클라이밍장으로 훈련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주차장도 넓고 로비도 널찍해서 마치 무슨 골프 클럽을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클라이밍장 입구로 나오려는데 우리 팀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이밍장 가는 길 한편으로 선반이 설치되어 있고 그곳에는 수십 개의 목욕 가방이 얹어져 있었습니다. 목욕 가방에는 고가의 샤워 용품들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방수팩에 들어있는 휴대폰도 있었습니다. 그걸 저렇게 올려놓고 클라이밍을 가는 겁니다. 누가 안 가져가나요? 안 갔다 왔는데 내 샤워용품이 없어지면 어떡하나요?
폴란드에서는 전부 사물함에 다 집어넣어 열쇠로 잠그고 키만 들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저런 고가의 목욕용품과 클라이밍 제품을 마구 올려놓고 그냥 운동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유튜브로 한국 공부를 많이 했다는 저도 이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CCTV도 없는 곳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지하철 선반에 물건을 놓고 다른 자리에 가서 앉아도 그 물건이 그대로 있다는 것도 봤고, 카페에서 노트북 그대로 놓고 화장실 다녀와도 노트북이 그대로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다 보고 왔는데도 실제로 목격한 목욕 가방 선반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힘일까요? 우리 팀도 자연스럽게 몇 가지 짐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뭔가 안심이 되고 클라이밍을 다녀와도 그대로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클라이밍장 안에 모여서 다 같이 준비 체조를 했습니다. 클라이밍장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레일을 걷고 있었어요. 클라이밍뿐만 아니고 걷기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감독님에게 왜 저렇게 걷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다리가 아픈 사람들이 저렇게 클라이밍장 안에서 걸으면서 재활 치료를 하는 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폴란드에서는 제가 다니는 클라이밍장뿐만 아니라 동네 클라이밍장도 저렇게 재활을 위한 레일을 따로 내주는 곳이 없었는지라 처음 보는 풍경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단체로 준비 운동하는 우리가 신기했는지 쳐다보기도 하고 어떤 할머니는 손을 흔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클라이밍 솜씨를 보고 선수라는 걸 알았는지 구경하시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희 보고 박수를 쳐주셨어요. 우리는 마치 진짜 국가대표가 된 것처럼 클라이밍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배들 응원을 해봤지 이렇게 박수 받으면서 클라이밍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들 신이 나서 일부러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에서 느끼는 다정다감한 느낌이 분명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선 무심 그 자체였으니까요. 코치님이 직접 클라이밍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짚어주었죠. 꽤 전문적으로 잘 가르쳐주던데 나중에 알고 보니 클라이밍 선수 출신 강사가 가르쳐주는 클라이밍 수업이었고 가격도 저렴해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환경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코치님에게 클라이밍을 배울 수 있는 한국인이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클라이밍 연습을 하고 나서 다시 샤워실로 갔는데 그때 동료 제니퍼가 우리 물건 그대로 선반에 있다며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연습하는 동안 그 물건이 없어질까 걱정을 하나도 안 했고 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샤워를 하는데 제니퍼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크게 소리치더라고요. 우리는 제니퍼한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니퍼는 우리를 보고 뭐 이상한 거 없어라고 했죠. 샤워를 하고 나와서 옷을 입을 때도 우리는 로션을 바를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밖에 나오니 감독님께 한국 클라이밍장이 너무 좋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는데 감독님께선 여기가 사설 클라이밍장이지만 일반인도 쉽게 올 수 있는 정도의 저렴한 비용이고 최고 수준의 안전과 시설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모두 감탄을 했습니다. 한국은 각 부분에서 섬세한 영역까지 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해수풀에서 건강하게 연습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걸 계기로 한국에 다시 또 오고 싶거든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도 다 한국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을 가야겠어요. 여기 한국에 왔다가 놀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중국에서 큰일을 당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영국인 로블리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먹방 유튜버로 활동 중이에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제 영상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100만 유튜버가 돼서 골드 버튼을 받게 되었거든요. 중국을 방문한 후에 한국을 선택한 건 너무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에 이어서 지금 영국은 한식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식은 오래전부터 음식으로서 높게 평가되어 와서 저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중식이나 일식에 비해서는 대중적인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었죠.
최근에는 한류 열풍과 함께 유튜브, 틱톡 등 각종 SNS의 파급력이 향상되면서 한국 음식이 세계 곳곳에 알려졌어요. 지난해부터 김밥이 열풍을 일으킨 건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체인인 식료품점 트레이더스는 영국에 560여 개의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냉동김밥을 출시해서 2주 만에 250톤이나 되는 초도 물량을 모두 매진시켰어요. 얼마나 잘 팔렸으면 한 사람당 2개까지밖에 못 사게 되었을 정도예요. 이 열풍은 한국계 영국 여성이 틱톡이라는 곳에 한국인 어머니와 함께 이 냉동 김밥을 시식하는 영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다양한 유튜버나 틱토커 등 냉동김밥을 시식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가격 대비 맛있고 배도 부르고 한 끼 식사로 너무 합리적인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프랑스에서는 비빔밥과 불고기 등의 한식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 외에 분식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팝의 열풍과 함께 아이돌 스타들이 떡볶이나 분식을 먹는 영상을 보면서 자신도 한번 그 음식을 먹어보고 싶던 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너무 좋아하는 BTS의 팬들이 그 유행을 시작했는데 멤버들이 분식 먹는 모습에 한국 분식에 도전했다가 생각 이상으로 맛있어서 프랑스에서는 한국 분식에 홀렸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는 사람은 없다는 한국 분식은 저도 좋아합니다. 최근에 제가 런던의 기사식당을 갔다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택시를 운전하는 분들이 가는 식당을 기사식당이라고 한다던데 런던에서는 요즘 엄청나게 유행하는 식당의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녁에는 2시간이나 대기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간판도 한글로 되어 있고 신문지 위에 음식이 들어있는 쟁반이 올라옵니다. 벽에는 돌아가는 선풍기가 붙어 있는데 굉장히 복고풍의 느낌입니다.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곳이 마치 한국 같다고 말하는 걸 보니 한국의 느낌을 제대로 낸 것 같아요. 가격이 1인분에 한국 돈으로 43,000원 정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기사식당을 싸면서도 맛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4만 원이라고 해서 놀라실 분들도 많을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요즘 런던 한 끼 식사 가격을 생각하면 정말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햄버거 하나에 25,000원 정도인데 여기는 식전에는 누룽지가 나오고 주요리에 반찬도 7가지나 나오고 밥에 마지막으로 자판기 커피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주요리는 제육볶음, 소불고기, 보리, 열무비빔밥, 오징어 볶음 등의 요리 중에 한 가지를 고를 수 있어요. 이렇게 푸짐한 음식에 정말 맛도 좋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맛있었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에 커피 기계에서 종이컵에 커피가 나오는데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종이컵에 진한 커피가 나왔는데 달콤하면서도 맛있는 커피여서 너무 완벽한 한 끼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식사가 끝나면 식당마다 이런 커피 기계가 있어서 식사의 마무리를 커피로 한다고 하네요. 저는 여기 대표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표님은 어려서 영국으로 이민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기사식당이 요즘 없어지고 있는데 자신은 이런 식당이 그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반찬은 가게에서 직접 한국식으로 조리한 것이고 김도 한국에서 보내주는 한국김이라고 하네요. 초반에는 한국 분들이 손님으로 많이 오셨다고 했는데 요즘은 영국 분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느꼈지만 한국을 가본 적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음식을 먹는 동안 한국에 여행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냉동김밥에 이어서 라면이 엄청 유명한데 먼저 불닭볶음면이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건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최근에는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줄 서서 사는 라면입니다.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도전이 필요한 라면이었다면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 라면이에요. 그렇다고 한식이 가성비 좋은 음식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게 고급 한식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미슐랭 가이드라는 미식가가 좋은 식당의 등급을 정하는 곳이 있는데 한 식당도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런던에서도 작년에 최고의 런던 요리 5가지 중 하나로 한식 돼지곰탕을 뽑았거든요. 이런 만큼 영국과 유럽에서는 올해를 주도할 음식 유행으로 한식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직접 가서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영국에서 맛보는 한식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시아에 가는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는 런던에는 중식으로 유명한 음식점도 많아서 저도 즐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영상을 찍어보면 좋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때 중국을 다녀온 후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음식도 못 먹을 정도였습니다. 처음 중국에 갔을 때는 길거리에서 음식이 참 많이 팔고 있어서 찍을 게 많다고 좋아했습니다. 중국 거리는 좀 많이 지저분하고 냄새도 이상했지만 저는 각자 고유한 문화가 있는 거로 생각해서 그런 걸 안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런던에서 보던 중식과는 정말 다른 모습의 이상한 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음식은 마라탕이었습니다. 중국의 마라탕은 중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길거리 음식으로 맛있고 얼얼한 매운 향신료 수프입니다. 저렴하게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중국에서는 속일 수 있다면 속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 거리 음식을 먹고 나서 호텔에서 몸에 이상한 두드러기 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일하는 제 친구가 있었는데 제 상황을 전화로 물어봤더니 화를 내면서 저한테 미쳤냐고 하는 거예요. 뭘 믿고 중국 거리 음식을 먹었냐고 하는 거예요. 친구의 말에 따르면 유통기간이 지난 재료를 쓰는 건 기본이고 중국은 달걀조차 화학적 재료를 사용해서 가짜 달걀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탕 같은 길거리 음식은 분명히 이상한 재료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은 위생관념이 없어서 깨끗한 물도 잘 안 쓰고 이상한 기름을 쓰는 걸로 유명하다면서 인증받은 음식점이 아니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직접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하거나 안심할 만한 음식점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야기를 더해줬는데 비위가 상해서 여기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선 밤새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그러고는 중국에서 도망치듯이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짜 영국에 와서 일주일이 넘게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사람이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을 치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기가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식도 좋아하고 냉동김밥을 몇 시간 줄을 서서 살 정도로 좋아하지만 실제 한국에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구는 한국은 괜찮다고 자신이 맛집은 다 알려주겠다면서 자신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한국에 올 때는 한국 국적기를 타고 오라고 했어요. 신신당부하길래 그렇게 하겠다고 대한항공을 예약하였습니다. 385개 항공사의 안정성과 기내 서비스 품질, 혁신성, 파일럿 훈련 및 항공기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순위를 매기는 항공 전문 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항공사 순위에서 대한항공이 2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타게 되었는데 정말 친절한 승무원들과 멋진 서비스가 돋보이는 항공기였습니다. 제가 이곳저곳 많은 나라에 가서 먹방 유튜브를 찍어서 많은 항공기를 타봤는데 대한항공은 그 중에서도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놀라웠던 건 기내식의 품질이었습니다. 어떤 항공기를 타면 기내식이 너무 형편없어서 미리 식사하고선 비행기를 탈 정도인 곳도 있거든요. 밥과 다진 고기 채소를 고추장 소스와 섞어서 먹는 비빔밥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보통 비행기에서 먹는 채소들은 냉장 보관 같은 조금은 눅눅한 경우가 흔한데 대한항공의 기내식에 나온 채소들은 아삭거리며 신선했고 같이 나온 고기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밥도 따뜻하고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아서 함께 섞어서 고추장 양념을 넣어서 먹었더니 런던에서 먹던 비빔밥보다 맛있었습니다. 승무원분은 제가 순식간에 비빔밥을 먹는 모습에 조금 놀라셨어요. 야식으로 컵라면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주변 한국인들이 다들 그걸 선택하길래 저도 컵라면을 주문했습니다. 밤중에 비행기에서 먹는 한국 컵라면이라니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침 식사로 소고기와 미역을 넣은 죽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 메뉴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감탄하였습니다.
여행 전문 매체인 글로벌 트래블러에서 한 설문조사에서 대한항공의 기내식이 최고의 기내식으로 선정되었다더니 그 명성이 왜인지 알 수 있었어요. 친구가 왜 대한항공을 꼭 타고 오라고 한 건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도 안 했는데 비행기에서 먹방 영상을 엄청 많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인천공항이었어요. 정말 놀랍도록 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항이었습니다. 런던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게 인천공항은 정말 새로운 세상 같았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려면 입국 심사가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긴 비행 시간에 이어 긴 입국 심사가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간편하게 디지털화가 되어 있어서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행했던 공항들은 이 모든 과정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렸는데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입국 심사가 끝나고 나오자마자 짐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도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어서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출입국장을 나오자 친구 KD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KD는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을 하고 있었고 이제 4년째 한국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KD는 중국에서 고생한 이야기 들었다면서 한국은 자신만 믿으라고 해줘서 너무 든든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의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하철이 위험하기로 유명한 런던에서 왔거든요. 얼마 전 큰일이 벌어져서 런던 지하철에는 군인까지 투입되었는데 대낮에 총격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거든요. 지하철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경찰로 부족해 군인까지 투입되었는지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도 런던 지하철은 사람들이 철로에 쓰레기를 버려서 악취가 나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용하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처음 타러 가는 한국의 지하철에는 영어로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편하게 찾아갔어요. 지하철역은 정말 깨끗해서 이곳이 정말 지하철역이 맞나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게다가 스크린도어라는 유리로 전면을 가려놓은 시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영국에서 지하철을 타러 갈 때마다 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이 철로에 떨어질까 걱정될 때가 많았는데 한국의 지하철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하철역 안에는 작은 매점이 있어서 음식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있어서 놀랐어요. 지하철도 정말 놀라웠는데 쓰레기 하나 없이 무척 깨끗했고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는 거예요. 좌석도 노약 좌석이 따로 있었고 무려 임산부를 위한 좌석까지 있었어요. 사람이 꽤 있는 지하철이었는데 그 좌석이 비어있는 모습에 한국이 시민의식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는 달리 참 깨끗하고 안전해서 많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KD와 함께 식사를 위해서 간 곳은 한국의 숯불구이 가게였어요. 한옥 모양으로 되어 있는 식당이었는데 내부도 아름답고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먼저 반찬이 나왔는데 온갖 채소와 신기한 한국 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잡채가 나왔는데 영국 한 식당에서도 좋아하는 반찬 중 하나였습니다. 반찬들을 하나하나 맛보고 있는데 갑자기 점원이 불이 붙은 숯이 가득한 통을 가져오더니 테이블 가운데 구멍이 뚫린 곳에 넣어줬습니다. 금속판을 위에 올리더니 위에 고기와 버섯을 잘라서 올려줬어요. 불판 위에 천장으로 연결된 긴 호스 같은 게 있었는데 이곳을 통해서 고기의 연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냄새가 배지도 않고 연기도 나지 않아서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지글지글 불판 위에서 한우가 익어갔는데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저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말하길 자신이 가본 한우 숯불구이 집 중에 여기가 최고라고 했습니다. 점원이 고기가 익었으니 먹으면 된다고 했고 저는 연습해온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상추에 고기와 마늘, 양념장을 올리고 한 입에 쌈을 먹었습니다. 와, 정말 고기가 입안에서 녹는 것 같이 맛있었습니다. 저는 함께 시킨 비빔밥에 고추장 양념을 넣고 섞었는데 여기서 파는 비빔밥은 한 끼 식사가 아닌 고기와 함께 먹는 비빔밥이라서 그런지 상추와 계란, 밥과 김 등 조금은 적은 재료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고 고기와 함께 먹으니 그 맛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기름과 소금을 섞은 장에도 고기를 찍어 먹었는데 한국은 다양한 소스에 고기를 찍어 먹는 재미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냉면을 시켜서 먹었는데 양념장이 들어있는 냉면은 정말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고기와 함께 먹었더니 정말 별미였어요. KD는 제가 먹는 모습을 보더니 굶고 왔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한우 숯불구이에 비빔밥과 마지막으로 냉면까지 너무 완벽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한국의 전통시장을 구경하러 가자고 했어요. 한국적인 식재료도 많이 팔고 분식들도 많이 팔고 있다고 해서 너무 흥미진진했습니다. 시장으로 가서 걷다 보니 가판대에 떡볶이와 어묵을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두려웠어요. 중국 마라탕의 악몽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친구는 여기는 가판에서 파는 음식도 위생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한다면서 먹어보자고 했어요. 친구가 먼저 나무 막대기에 꽂혀있는 어묵 하나를 들더니 양념 간장에 찍어서 먹었어요. 저는 어묵 상태를 확인해봤는데 정말 멀쩡한 어묵이었어요. 알 수 없는 재료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심하면서 저도 어묵 하나를 꺼내서 간장에 찍어서 먹었는데 조금 짭짤한 맛에 너무 맛있는 어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빨간 손잡이가 달린 그릇이 있었는데 그걸로 국물을 떠서 먹어보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정말 어묵 국물 맛이 너무 좋아서 어묵보다 국물 맛에 반할 것 같았어요. 옆에 있는 떡볶이도 그릇에 담아서 주셔서 떡을 하나 집어 먹었는데 한국의 분식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저도 먹어보니 이해가 갔어요. 장사를 하는 아저씨는 외국인 아가씨가 정말 복스럽게 잘 먹는다고 했고 친구가 통역해줬는데 저는 그 말이 재미있어서 웃었습니다. 걸어가다가 팥빙수라는 것도 팔았는데 저는 영국에서 설빙이라는 한국 빙수를 파는 곳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리에서 파는 팥빙수도 너무 궁금해서 먹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문하자 신기하게 생긴 기계에 손잡이를 돌려서 얼음을 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팥과 과일, 통조림에 들어있는 과일을 넣어서 주셨어요. 너무 차가웠고 부드럽게 녹는 얼음과 팥이 너무 맛있었어요. 날씨가 꽤 더운 날이었는데 더위를 조금 날려주는 한국의 디저트였어요. 참 신기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웃어주고 잘해주었어요. 가는 곳마다 인사도 잘해주고 외국에서 왔다고 뭘 더 주기도 해서 저는 금세 한국 사람들이 좋아졌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씨앗 호떡이라는 걸 팔고 있었는데 지글거리는 불판 위에 둥근 반죽을 눌러서 구워졌어요. 완전히 익으면 칼로 반을 잘라서 그 안에 다양한 호박씨나 견과류를 듬뿍 담아줬는데 달달하면서도 고소하고 따뜻한 정말 맛있었던 간식이었어요. 친구가 이번에 가자고 한 곳은 자신도 이야기만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만 아는 곳이라서 외국인들은 잘 모르는 곳이라고 했어요. 회사 동료가 제 이야기를 듣고 추천을 해주었다고 해요. 이 음식점은 신기한 곳이었는데 돼지고기와 옥수수와 감자, 고구마, 호박 등을 익혀주시는 곳이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가스불이 아니었어요. 흙 바닥이 파여 있고 그 안에 불과 솥을 넣고 신기한 풀을 위에 덮더니 그 위에 흙까지 덮어서 안에 재료들을 익혀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해서 그 모습을 하나하나 찍으면서 제가 마치 오지 탐험을 온 사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덩어리로 된 돼지고기를 먹기 좋도록 얇게 썰어주셨고 감자와 여러 재료도 함께 주셨어요. 그리고 새우 젓갈이라는 새우로 만든 장에 찍어서 먹어보라고 하셨어요. 잘 익은 돼지고기에 새우 젓갈은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친구도 이건 이야기만 듣고 처음 먹어본다는데 너무 맛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익은 옥수수와 감자, 고구마도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옥수수는 영국 옥수수와는 정말 달랐는데 영국 옥수수는 달콤하고 옥수수알이 가볍다는 느낌이라면 한국 옥수수는 쫀득하고 깊은 맛이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하루 간 곳은 한국의 정육식당이라는 곳이었어요. 직접 고기를 잘라서 줬는데 우리는 불고기와 함께 육회를 시켰습니다. 식탁 위에 가스버너가 올려져 있었는데 그 위에 프라이팬 위에 파와 양파가 깔려 있고 그 위에 양념한 고기가 있었어요. 한국은 직접 눈앞에서 요리해주는 곳이 많아서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요리 재료를 다 볼 수 있었거든요. 달고 짠맛이 나는 불고기는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요리라 할만했어요. 그리고 육회, 비빔밥도 먹어봤는데 숟가락에 가득 떠서 입에 넣어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본 식당 아주머니는 제가 혹시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소고기를 회처럼 익히지 않고 먹어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너무 맛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바닥이 보일 정도로 모든 음식을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나 진짜 전생에 한국인이었나 싶을 정도로 한국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요즘 미식가들이 한국을 많이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괜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었어요. 저는 6박 7일 동안 한국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한식과 한국의 분식 길거리 음식을 먹었어요. 이렇게 찍은 유튜브 영상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제가 꾸준히 좋은 영상으로 인기를 얻어오긴 했지만 다들 이번 한국 영상 시리즈는 최고였다고 했어요. 영상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점도 있었고 다른 나라의 음식을 편견 없이 잘 먹는 모습도 좋았다고 했어요. 다들 제가 먹은 한국 음식을 보더니 자신들도 한국 여행을 빨리 가고 싶다면서 음식들이 정말 완벽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은 곳곳이 너무 깨끗하고 음식점도 깔끔해 보여서 믿음이 간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여행을 갔다가 너무 지저분하고 음식도 이상해서 실망이 많았는데 한국으로 여행 가고 싶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게다가 한국 분들도 오셔서 댓글로 저에게 어떻게 한국 사람들보다 더 한국 음식을 잘 먹느냐면서 대단하다고 말해주셨어요. 중국에서의 힘든 경험 때문에 아시아 국가에 오는 게 두려웠는데 한국을 와보니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KD는 한국의 음식 투어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주와 부산, 제주도까지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이 많다는 말에 저는 다음 한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을 했더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해야 해서 양해를 많이 구해야 했는데 친절하게 대해주신 한국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즐거웠던 한국 여행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드라마와 실제 한국은 다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어를 배우냐면서 여성을 놀렸습니다. 여성은 한국은 드라마보다 더 좋은 곳이라며 한국어는 과학적이고 대단한 언어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직접 증명하겠다면서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러시아 출신의 라니아입니다. 저는 지금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기적 같은데 쉽게 한국에 온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었는지 사연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한국어를 알게 된 것은 처음에 러시아어로 더빙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서입니다. 한국의 사극이라는 과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는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과거는 저런 모습이었고 저런 음식을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문화였지만 흥미진진한 드라마의 내용과 함께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이 갔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한국어로 된 드라마를 같이 보자고 했는데 한국어를 듣자마자 뉘앙스나 억양이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웠습니다. 소리는 예쁘게 들리고 제가 흔히 들을 수 없었던 소리라서 신기했어요. 그 당시 제가 일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너무 궁금해서 한국어의 알파벳인 한글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일본어보다 글자가 너무 쉬워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해서 한글이라는 언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한글은 인간의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고 미음은 입모양을 닮았으며 이응은 발음할 때 목구멍이 열리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이처럼 한글은 발음과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학습자가 발음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하나 글자를 익혀갈 때마다 한글이 목 모양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들어서 제 목이랑 모양을 보면서 익혔더니 너무 쉽고 재미있게 한글이 익혀졌습니다. 한글은 음절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문자를 만드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복잡한 언어적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며 읽기와 쓰기를 더욱 쉽게 배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언어가 정말 체계적이라서 물론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걸 익히는 것은 세계 어떤 언어보다 더 좋았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같은 글자가 익히기에 어려웠어요. 게다가 한자까지 있어서 일본어에 비해 한글이 너무 쉽게 익혀지니까
욕심이 생겨서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어 연습을 하다 보면 제가 한국어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문법도 너무 재미있었고 한국어는 표현 방법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내 감정을 표현할 때도 한국어는 하나의 감정도 정말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에서 글만 읽어도 이런 느낌의 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힘들었겠다 나 같은 글을 보면 나를 위로하고 싶어 한다는 기분이나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내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었고 제가 표정이나 이모티콘 같은 걸 보지 않아도 이런 감정이구나 하면서 알 수 있었거든요. 러시아어는 제가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문법이나 이런 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배우기 정말 힘들었어요. 게다가 알아보는 글자로 감정이 어떤지 표현이 안 되고 직접 앞에서 말하면서 표정까지 봐야 이런 느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이런 신기한 언어에 매료된 것 같습니다. 처음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 대체 그런 나라의 언어를 왜 배우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한국어 공부를 하였는데 혼자서 몰래 숨어서 공부했거든요. 친구들은 글자가 신기하다고 말은 했지만 왜 그런 걸 공부하냐고 차라리 일본어를 배우지 이상하다고 좀 놀리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과 다르게 한국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한국어를 배우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어학당이나 학원도 거의 없었고 독학이나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너무 즐거웠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많이 봤는데 드라마 속의 한국의 풍경이나 문화들은 저를 매료시켰어요. 그렇게 한국에 푹 빠져 있었던 덕분에 언어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1년 휴학하고 한국으로 유학하러 갔어요. 대학을 입학한 게 아니고 한국 대학에서 하는 어학당으로 어학연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갈 준비를 했고 드디어 한국이라는 생각에 들뜬 마음이 되었습니다. 정말 고등학교 때 한국어를 공부하면서부터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은 한국을 잘 모르셔서 괜찮을지 걱정하셨고 여자 혼자 외국에 나가는 것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여자가 살기 안전한 나라인지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드렸고 부모님은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서 드디어 한국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던 저에게 처음 도착한 인천공항은 정말 너무 멋졌습니다. 짐을 찾아서 밖으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주변에서 드라마에서만 듣던 한국말들이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저는 상상만 하던 한국에 도착했다는 걸 실감하였습니다. 인천공항은 대단히 컸고 무척 깨끗했으며 공항에는 안내해주는 로봇들이 돌아다녀서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머물러야 해서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지하철은 공항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감탄하였습니다. 더위나 추위도 상관없고 눈과 비 등 이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의 제한 없이 서울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니 너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대중교통도 별로 없고 안전하지 않아서 친구들과 함께 타야 했는데 혼자서 처음 타보는 한국의 지하철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처음 지하철로 내려갔는데 저는 안전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 유리벽 같은 게 이름이 뭔지도 몰랐는데 철로 쪽으로 그런 게 있으니 안전해 보였어요. 이렇게 승객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대중교통이라니 너무 현대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너무 멋졌습니다. 모스크바의 도시철도는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았는데 한국은 지하철 내부가 말도 안 되게 청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았던 것은 모스크바의 도시철도는 다음 역을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창문을 잘 보지 않으면 제대로 내리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스크린에 역 이름도 잘 알려주고 안내도 잘 해줘서 놀라웠습니다. 정말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대중교통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에도 느꼈지만 한국의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정말 편리하고 안전하였습니다.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한국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는 활기찼고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이나 옷도 너무 멋졌습니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인 제게도 한국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한국은 참 좋은 곳이었고 활기차고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저의 한국어 학당에서의 수업은 매우 도전적이었지만 열정적인 선생님들과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하다 보니 굉장히 능숙해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학교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었고 점점 더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히 한국어의 발음과 억양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언어를 잘하는 것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다 보니 저는 러시아에서만 살다가 세계 여러 나라 사람과 만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학당 주변은 다양한 카페와 음식점, 그리고 쇼핑할 곳들이 있어서 항상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학당이 강남에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는데 직장인도 많고 영화관도 많고 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어학당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곳을 구경 가거나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은 저의 한국에서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매운 음식이 마음에 무척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매운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기도 했습니다. 강남에는 어린 사람들도 많이 왔고 첨단 유행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는데 저는 한국의 직장인들이 멋지게 차려입고 목에 카드키라는 걸 걸고 선 커피를 한 손에 들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국에서 직장인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하고는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이 대단하다고 느꼈던 점이 여러 개 있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신기했던 건 노래방이었습니다. 물론 러시아에도 노래방 기계가 있는 곳도 있지만 한국의 노래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노래방 문화는 스크린도 엄청나게 크고 갈 때마다 노래가 업데이트되어서 신나게 친구들과 어설픈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노래하는 걸 들었다면 저건 어느 나라 말로 부르는 노래지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과 같이 한국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들과 더 친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라면 역시 한국의 편의점입니다. 정말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간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밤에 가서 음식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밤늦게 어딘가에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밤에도 걱정 없이 밤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처음 친구들과 밤에 편의점에 가보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늦은 밤에 언제라도 편의점에 가서 음식을 살 수 있다는 한국이 대단하고 좋아졌어요. 게다가 한국 편의점에는 맛있는 게 가득했는데 한국의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배고픈 밤에 처음 먹어보고 그 충격적인 맛있는 맛이란 설명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편의점과 함께 택배는 정말 문화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물건만 시키면 다음날 집 앞으로 배달을 해주다니 상상도 못해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정직해서 기숙사 앞에 택배 상자를 놓고 가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살기 좋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기 편한 서비스들이 많고 좋아서 러시아에 돌아간 후에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대중교통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이 최고입니다. 지하철이나 기차 그리고 버스 등이 서로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 여자가 혼자 안심하고 탈 수 있어서 저는 한국에 오고 나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한국이 좋아져서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없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잠시 어학연수를 온 저는 계속 한국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어학연수 후에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대학으로 돌아가서 대학을 졸업 후에 저는 어떤 분야로 취업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SNS에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포스팅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잊지 않기 위해 한국어로 말하는 영상도 많이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 제게 메시지가 왔는데 러시아의 한국어 학원인데 강사를 해줄 수 없겠냐는 내용이었어요. 요즘 저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러시아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전자제품이라면 LG전자와 삼성전자 같은 한국 제품이 최고고, 사극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고 자동차가 유명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K-팝과 K-드라마 그리고 한국의 패션까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피부가 좋아서 아이돌 가수들이나 배우들을 보면 너무 예쁘고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을 써서 그렇다는 생각에 요즘은 한국 화장품의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즘 한국어는 인기가 엄청납니다. 제 SNS를 통해서도 개인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느냐고 메시지도 많습니다. 한국어 자격증 시험을 치고 한국어 강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잘하고 러시아 안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를 잘하면 한국으로 가서 정착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 삼아서 한국어 학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정적인 학생들이 많아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의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궁금해서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으로 유학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취미로 배우거나 SNS에서 한국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배우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어 강사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어 강사로 발음도 좋고 잘 가르치면 매우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한국어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대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이 생기니까 대우도 좋고 급여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의 위상이 러시아에서 많이 높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왜 한국어를 공부하냐고 절 놀렸던 친구들도 이제는 저를 부러워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학생에게 가르쳐 주면서 저 자신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배움은 남을 가르치면서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란 사람과 강사라는 직업은 맞지가 않았고 이걸 오랫동안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한국어 강사를 2년간 하면서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고 한국으로 유학을 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러시아로 돌아오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부잣집 딸이 아닌 제가 유학을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한국으로 유학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직장 일을 하면서 한국대학의 통역대학원에 입학을 준비하였습니다. 직장일과 입학 준비가 쉽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한국에서 제 꿈을 펼칠 생각을 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를 하는 건 참 쉽지 않았어요. 졸업한 대학의 교수님께 가서 추천서도 부탁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서류 준비가 다 되었을 때 한국의 대학원에 서류를 보내고 발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초조했던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한국대학원의 합격 소식을 받고는 세상이 다 제 것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냥 합격이 아니라 장학금을 일부 지원받으면서 대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부모님께 이 소식을 알려드렸을 때는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축하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의 꿈이었던 한국에서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과 친구들도 제가 한국어를 잘하는 게 멋지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제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저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앞으로 제 앞날이 밝으리라 기대하면서 사연을 마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